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이동통신. 이동통신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5G 이동통신을 지나 6G라고 부르는 차세대 통신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세대 통신을 이해하려면 차세대 통신을 구성하는 차세대 통신 시스템의 원리를 학습하고 차세대 통신 시스템이 실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세대 통신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과 같이 송신기, 채널, 수신기의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송신기는 소리, 데이터, 영상과 같은 정보를 전기적인 신호로 표현하고 이를 전파로 변환하여 송신 안테나에서 전파를 방사하게 합니다. 채널은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사이의 3차원 공간이나 유선 통신의 경우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전송선로를 의미합니다. 수신기는 수신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전파를 신호로 변환하고 다시 정보를 복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세대 통신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것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 블럭의 역할을 이해하고 각 블럭에 입력되거나 출력되는 신호나 전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파수란 무엇일까요? 전파의 주파수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직류와 교류 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전지에 전구를 연결하면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처럼 전기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방식을 직류라고 하고 영어로는 DC라고 합니다. 이번엔 가정용 콘센트에 전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콘센트에서 흐르는 전류는 이쪽이 플러스이고 이쪽이 마이너스였는데 조금 있다가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전류의 흐름이 계속해서 바뀌는 방식을 교류라고 하고 영어로는 AC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는 1초에 60번씩 방향이 바뀝니다. 즉, 주기가 60분의 1초입니다. 주기의 역수를 진동수라고 하며 헤르츠라는 단위를 씁니다. 헤르츠라는 단위는 전파를 처음 실험으로 발견한 독일의 과학자 헤르츠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초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을 1헤르츠라고 하는데 가정용 교류 전류는 1초에 60번 바뀌므로 60헤르츠가 됩니다. 참고로 DC로 돌아가서 DC는 주파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주파수는 0헤르츠인 A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 전기에서 전류의 주파수를 보려면 오실로스코프나 디지털 멀티미터라는 전자계측 장비를 이용해야만 볼 수 있으므로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음파를 통해 주파수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전파도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전자기 파동이듯이 우리의 목소리도 주파수를 갖는 음의 파동, 즉 음파입니다. 모든 파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음파도 주파수를 가지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음파를 성대로 만들 수 있으므로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주파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라고 발음하면서 손가락으로 목을 가만히 만져보세요. 그러면 손에서 일정한 떨림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1초에 몇 번씩 떨리느냐가 바로 음파의 주파수가 됩니다. 절대음감이든 아니든 학창시절 음악 시간에 배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제대로 발음하면서 목을 만져봅시다. 낮은 도를 발음할 때 가장 천천히 진동하고 높은 시를 발음할 때 빠르게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악에서 라음의 주파수는 440Hz입니다. 1초에 성대가 440번 떨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한 옥타브 위의 라음은 440Hz의 2배인 880Hz가 되고 한 옥타브 아래의 라음은
440Hz의 반인 220Hz가 됩니다. 즉, 음악에서 옥타브는 주파수가 2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음파는 다양한 주파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간의 귀는 20kHz 이상의 음파는 들을 수 없으므로 20kHz 이하를 가청 주파수라고 하고 가청 주파수보다 높은 음파를 초음파라 부릅니다. 동굴에 사는 박쥐라는 동물은 초음파를 들을 수 있고 이러한 초음파를 이용하여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동굴 벽과 부딪히지 않고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파수라는 개념을 이해했으니 다음으로 파장, 영어로 웨이브랭스의 개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파는 전자기 파동의 줄임말로 모든 파동은 시간과 공간상에 퍼져나갑니다. 돌멩이를 호수에 던지면 호수의 표면으로 파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물 분자는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하지만 돌멩이가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원의 모양으로 파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파동은 시간에 따라 변할 뿐만 아니라 공간상에서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동의 변화를 시간축에서 본 것이 주파수이고 공간축에서 본 것을 파장이라 합니다. 즉, 공간축 위에서 파동의 진행 방향의 한 주기를 파장이라고 하고 당연히 파장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림에서 1m에 4개의 파장이 반복되므로 한 개의 파장은 0.25m가 됩니다. 물 분자의 진동을 추상화해서 그려봅시다. 시공간을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공간은 3차원 공간이므로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 3차원의 축을 나타내는 X축, Y축, Z축 중에서 Z축만을 갖는 1차원 공간으로 파도가 진행한다고 해봅시다. 이러한 1차원 공간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파동을 그리려면 2차원 면이 필요합니다. 먼저 시간을 t1으로 고정하고 Z가 다른 여러 위치에서 물의 파동을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파장을 설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치를 고정하고 시간을 흘려봅시다. 시간이 t1이고 Z는 0인 위치의 물 분자는 시간이 지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t2가 되면 최저점이 되고 t3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따라서 Z는 0으로 고정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물 분자의 궤적을 그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은 주파수를 설명하게 됩니다. 시간축에서 한 번 진동하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고 주기의 역수가 주파수가 됩니다. 파동은 주파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장도 있다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이러한 주파수와 파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전파와 음파는 모두 파동이므로 다음 식이 성립됩니다. 속도는 주기분의 파장은 주파수 곱하기 파장. 속도 V는 주파수 F 곱하기 파장 람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의 의미는 속도는 주파수와 파장의 곱으로 표현되거나 파장을 주기로 나눈 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파수와 파장은 1대1 대응 관계를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파장이 정해지면 그에 대응하는 주파수가 1대1로 매칭됩니다. 만약 속도가 일정하다면 이 식에 의해서 주파수와 파장은 서로 반비례하게 됩니다. 단, 전자기 파동인 전파와 음의 파동인 음파는 같은 파동이지만 그 속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파의 속도는 상수로 1초에 3 곱하기 10의 8승, 즉 1초에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를 갖습니다. 하지만 음파는 자유공간에서 1초에 340m의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전파의 속도에 비해 매우 늦습니다. 예를 들어 1000Hz, 즉 1kHz의 주파수를 갖는 전파의 파장은 300km가 되지만 1000Hz, 즉 1kHz의 주파수를 갖는 음파의 한 파장은 0.34m가 됩니다. 같은 주파수라도 속도가 다르므로 파장이 달라지는 것이죠. 전파의 파장이 음파의 파장과 비슷하려면
전파의 주파수가 훨씬 높아야 합니다. 이제 전파와 음파의 주파수와 파장의 관계를 그리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러한 전파의 주파수와 파장의 관계를 자세히 봅시다. 우선 주파수와 파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작은 경우, 즉 주파수가 수십 헤르츠에서 수백 헤르츠까지는 10진수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헤르츠, 440헤르츠는 10진수로 표현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0만 헤르츠와 100만 헤르츠는 0의 수가 많으므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넓은 범위의 주파수를 표현하기 위해 1000배씩 주파수가 커질 때마다 킬로헤르츠, 메가헤르츠, 기가헤르츠, 테라헤르츠로 단위를 바꾸어 쓰게 됩니다. 즉, 100만 헤르츠는 1메가헤르츠, 1000만 헤르츠는 1기가헤르츠로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장도 1000배씩 작아지면 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를 이용하여 파장과 주파수를 다시 봅시다.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은 짧아지고 주파수가 낮아지면 파장이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파 이상은 파장이 더욱 작아져서 원적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으로 부르게 됩니다. 원적외선부터는 주파수가 너무 높아 더 이상 주파수 단위를 쓰지 않고 파장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고, 마이크로파 이하는 파장이 너무 커서 보통 주파수로만 부르게 됩니다. 자외선부터는 인체에 해로운 전파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넓은 주파수 대역 중에서 통신으로 사용되는 주파수는 국제표준화단체인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전파 규칙에 따르면 전파는 주파수가 3kHz부터 3THz까지를 보통 의미합니다. 전파의 주파수가 높은 순서로 부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30GHz에서 300GHz는 EHF라 부르는데 주파수가 아주 높고 파장이 아주 짧습니다. 3GHz에서 30GHz는 SHF 또는 마이크로파라 부릅니다. 300에서 3GHz 사이는 UHF 또는 극초단파라 부르고 30에서 300MHz 사이는 VHF 또는 초단파라 부릅니다. 3에서 30MHz 사이는 HF 또는 단파, 300kHz에서 3MHz 사이는 MF 또는 중파, 30kHz에서 300kHz 사이는 LF 또는 장파라 부릅니다. 장파와 같이 주파수가 아주 낮은 경우는 주파수가 낮고 파장이 깁니다. 이를 파장으로 환산하면 1mm에서 100km까지의 모든 전자기파를 의미합니다. 먼저 3kHz에서 30kHz 사이는 VLF 또는 초장파, 300Hz에서 3kHz 사이는 ULF 또는 극초장파, 30Hz에서 300Hz 사이는 SLF, 3Hz에서 30Hz 사이는 ELF라 부릅니다. 통신용 주파수만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용 주파수는 안테나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데 안테나의 크기는 파장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파장이 너무 크면 안테나가 커서 안 되고 너무 작으면 안테나가 너무 작아서 안 되므로 통신용 주파수는 수백 메가헤르츠 대역인 UHF 대역부터 수십 기가헤르츠의 마이크로파 대역이 주로 사용됩니다. 마이크로파 대역은 L밴드, S밴드, C밴드, X밴드, KU밴드, K밴드, KL밴드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주파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통신용 주파수가 수백 메가헤르츠에서 수십 기가헤르츠 사이를 이용하는지는 안테나 크기와 관련이 있는데 이제 이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주파수가 10억 즉 1GHz인 경우를 예로 들어 전파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류 전기가 주파수가 1GHz라고 합시다.
교류 전기가 두 개의 네모난 금속판에 연결되어 있고 0초인 시간에 극성이 아래쪽의 금속판이 플러스가 된 상태라고 합시다. 이 경우 금속판 사이의 전기장이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형성되고 그 전기장의 수직한 방향인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0.5 나노세크가 흘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류 전기의 극성이 반대가 됩니다. 이제 0초와는 반대로 금속판 사이의 전기장은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형성되고 그 전기장의 수직한 방향인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럼 이전에 만들어졌던 전기장과 자기장은 금속판 바깥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반복되고 이전에 만들어진 전기장과 자기장은 밀려서 공간상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제 공간상의 변화는 파장이 되고 이 경우 공식에 의해 30cm의 파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파동은 공간을 퍼져나가는데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으므로 구 모양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만약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구의 반경이 점점 커서 전파의 파면이 평평해지는 모양이 될 텐데 이를 평면파, 영어로 플레인 웨이브라고 합니다. 전파가 평면파가 되면 전기장과 자기장의 방향과 전파의 진행 방향은 서로 수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평면파를 한번 그려볼까요? 전파는 시공간상의 변화이므로 공간은 화면이라 하고 시간은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그려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물리시간이나 대학 물리시간의 전자기 파트에서 배웠듯이 전파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면서 전달되는 파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전파가 X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은 Y방향, 자기장은 Z방향으로 진동하는 화살표, 즉 벡터로 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전파의 진행 방향은 서로 수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손을 이용하면 엄지손가락은 전기장의 방향, 검지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중지손가락은 전파의 진행 방향이 되므로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파의 원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 전파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파는 파동이므로 두 개의 파동이 결합하면 중첩이 발생합니다. 동일한 시간에 똑같이 진동하는 두 개의 파동이 있다면 서로 중첩되어 더해지게 되는데 이를 간섭, 영어로 인터피어런스라 합니다. 파동의 간섭에는 두 개의 파동이 잘 더해져서 크기가 커지는 보강 간섭과 두 개의 파동이 잘못 더해져서 크기가 작아지는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간섭의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를 청취할 경우 신호가 갑자기 잡히지 않으면 상쇄 간섭이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동의 간섭이 공간상에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봅시다.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가 위치해 있고 그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면 전파는 송신 안테나에서 수신 안테나 방향으로 하나만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파를 직접파라고 합니다. 하지만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면 전파는 장애물에 맞고 올 수 있습니다. 장애물에 맞고 오는 전파는 반사파라고 하는데 반사파는 직접파보다는 그 진행 경로가 조금 길게 되므로 조금 늦게 도착합니다. 두 개의 전파는 장애물의 위치에 따라 보강 간섭이 될 수도 있고 상쇄 간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방 안에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가 있다고 합시다. 방에 설치된 와이파이 AP를 송신 안테나로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수신 안테나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방은 바닥, 천정, 벽, 가구들이 있으므로 전파는 이러한 다양한 파동이 매우 복잡하게 간섭하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방이라도 전파의 주파수에 따라서 간섭하는 모양이 달라질 것입니다. 통신에서는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사이를 채널이라고 하고
이러한 전파의 간섭 특성을 채널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무선 통신은 다양한 주파수를 가진 전파의 파동이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사이의 채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간섭을 얼마나 잘 극복하는지와 관련된 기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